형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안 된 거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 그 당연한 거죠. 사실 제 설명 들어보면. 자, 요거를 전제로 한번 가봅시다. 언제 판결 나왔냐? 자, 보세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가 나왔어요. 피고들 소송 대리인 우광일 변호사. 자, 있고. 여러분, 유류분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는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맞죠?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면 동생한테 그 아파트 지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집을 팔았거나 그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 아니면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성상을 변경시켰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액 상당 돈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근데 받는 사람도 돈으로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공유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서로 많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받고 치우는 걸 서로가 선호를 합니다. 유류분은 원물 반환의 원칙이죠. 근데 가액 변환의 경우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할 건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 시가를 계산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계산을 해서 시가 계산해서 유류분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유류분 소송을 하면 두 타이밍이 필요한데 사망할 당시의 시가, 그 다음에 변론종결시의 시가, 이 두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가지고 가액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언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언제? 2심 변론종결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평균적으로 감정 당시,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 소송이 진행됐을 거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감정을 할 거잖아요. 그 시가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1심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 가액을. 그때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중이면 당연히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일단 위에 거는 민단 말이에요. 땅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럼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받았는데 그 위에 주택은 나라고 땅만 있으면 원물 반환이 안 되잖아요. 주택 지분을 줘야 되는데 주택이 이미 등기부가 폐쇄되고 없을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가액 반환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돈으로 내놔. 아까 우리 판례 봤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미 지금 다 부사지고 없으니까 돈으로 도 그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줄까? 증여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후 예상되는 분양가가 아까 15억인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완료된 후에는 15억이었던 거고, 아까에서는 지금은 15억이 예상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개발 재건축 중인 상황에서 대부분 원고 측 변호사들이 15억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에 산정해버려요. 왜냐면 이래야 받을 게 커지거든. 맞잖아요. 5억으로 하면 너무 작잖아.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1억 2,500이고 15억에다 4분의 1 곱하면 3억 7,50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 길로 가지, 변호사들이. 맞죠? 그래서 3억 7,500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인가 이미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판례 기억나시죠? 자, 한 번만 짧게 찍고 가면,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뭐 처분 팔았거나 뭐 나라에 수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처분할 때,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날 처분 팔았다. 근데 아버지가 2024년 10월 1일 날 사망했다. 처분 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의 물가 변동률. 그러니까 이때 5억에 팔았으면 18년에 5억이 2024년으로 계산하면 한 5억 한 3천만 원 될라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지금 40억이야. 대박이 터져가고, 그럼 이 40억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는 엄청 억울하잖아. 아니 6년 전에 팔고 없는 땅을 지금 시가로 계산해서 달라고 해버리면 엄청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퉈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에서 판사님이 뭐라 했냐,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 개시 사이에, 아까 예로 돌아가면 2018년 1월 1일에 팔았는데 2024년 10월 1일 날 사망했으면 이 6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받은 사람이. 우연한 사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가치가 증가했다, 보유한 걸로 보고 계산했으니까, 그럼 이때 가치가 증가했으면은 증가분만큼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이 엄청나게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증가한 부분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치가 감소하면 누가 손해죠? 그렇죠. 유류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상속인간의 형평 말했죠? 상속제도의 근간은 공평이에요. 공평.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판례에서는 말했죠? 상속 개시에 50억인 땅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15억에 처분했으니까 그 10년 전 15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럼 20억의 4분의 1은 5억만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게 된다는 거예요. 요런 예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말씀드리면서 제 사건에서 말을 한 거예요.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됐을 경우에는 이런 판례를 쓰면서 위 판시는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부분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정으로 시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빼자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근데 내가 노력한 거는 고려해 줄게. 그 말인 거지. 대부분 판례의 전제가, 취지 자체가. 제가 받은 판결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 판결을 넣어서 주장을 했어요, 법원에 가서. 자, 그래서 다만 이 사건은 우리가 처분한 건 아니거든요, 상속 개시 전에. 자, 보세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저희 피고들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도 모두 나입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렇죠, 요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죠. 아직 저희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피고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이후까지 그 가액을 증가시켰다고 보아서 요 성상 변경을 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평의 원칙상, 그쵸? 이 사건 부동산에 상속된 당시의 가액을 언제로 봐야 되나? 증여 당시의 성상을 통해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시가가 올라간 걸 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실을 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고 나니까 기초재산의 가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성상 변경이 된 상황으로 만들었냐, 요거는 이제 안 알려줍니다. 네, 이거는 수임하면 알려줍니다, 제가. 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성상 변경이 됐다는 경우는, 성상 변경이 인정이 안 됐으면 아까 일반 분양가 15억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상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증여받은 아버지 집이 재건축, 재개발 안 되고 지금까지 현존했을 때를 가정한 시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가는 얼마다? 어떻게 했다? 그 시가를 피고들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고 권리가액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의 권리가액으로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 내 땅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내가 땅을 넣고 그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그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조합원 부담금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권리가액이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내 땅에 대해 가치를. 이 권리가액이란 건 뭐냐? 분양신청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재산 가격에, 맞죠, 내가 땅을 넣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 조합에. 개발 이익이 적용된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는 좀 조합원은 싸게 해줍니다,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서 아파트 짓는데 총 예를 들어서 100억 들었는데 조합원이 100명이니까 1억씩 내라. 근데 네가 땅 낸 게 있으니까 땅값은 빼줄게. 네 땅은 내가 한 8천만 원 평가해준다. 이건 비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추가로 2천만 원만 내라. 땅 플러스 2천만 원을 내면 니는 아파트 한 채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계산할 때. 그러면 내 땅값 8천만 원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권리가액이 자꾸 변하거든요. 이제 자꾸 올려줘요. 비례율을 계산해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이제 그 내가 조합원 분양가에다 빼고 나면 내가 상한금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내 땅에 만약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내 땅이 핵심적인 입지야, 내 땅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오히려 받을 경우도 있겠죠. 조합원 분양가보다 내 권리가액이 너무 크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냅니다. 더 내는 게 구조죠. 그러면 제 사건도 어떻게 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원고 주장에서는 성상 변경이니 이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양가, 일반 예상되는 분양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이니까 이거 15 기준으로 할란다. 나는 3억 7,500만 원 줘. 제가 그랬죠. 안 돼.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중이고 이건 성상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권리가액인 7억 기준으로 보자. 이 권리가액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얘기해 준 거니까 네가 감정을 안 했으니까 이걸로 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7억을 기준으로 4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제 말이 맞다고 해줬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자, 그 실제 사례는, 그래서 자, 이건 한 2억 차이 나는데 실제 사례는 이제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됐어요.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유류분에서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주고,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내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 소송에서? 자, 그렇죠. 소송 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부담이 된 거죠. 각자 부담.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 부분 주기로 나왔지만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주는 금액도 제가 절반으로 낮춘 거죠. 저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유류분 대상, 즉 받은 그 토지나 아파트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중이라면은 권리가액으로 시가를 계산해서 청구를 하자, 성상 변경을 주장해서 할 수가 있다면, 물론 이제 재개발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됐으면 어떻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시가 기준이다. 내가 조합원이어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조합원은 4억에 분양받고 일반 분양가가 7억인데요. 그럼 난 4억에 샀으니까 4억으로 해주세요. 안 돼. 7억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 판례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또 방어에 성공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 당사자분들이랑 제가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요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항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거는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제가 대법원 판례 없는 거 옛날에 우리 보험금 들어가는 것도 이겨드렸죠. 그런 것처럼 대법원 판례 없는 부분들이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참고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논리를 이렇게 이겨냈다, 법리적 판단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기대하던 가격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받아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